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던 시절보다 더 오래된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사시사철 대나무 잎이 서걱거리는 소리가 멈추지 않는 오죽골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산세가 험하고 안개가 자주 끼어 낯선 사람들은 마을 입구를 찾지 못하고 헤매기 일쑤였으나 마을 안쪽은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아늑하고 고요하여 세상의 소란스러움이 닿지 않는 별천지와도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나무 숲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를 친구 삼아 살았으며 해가 지면 일찍 문을 걸어 잠그고 호롱불 아래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낙으로 삼는 순박하고 정이 많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오죽골의 가장 깊숙한 곳, 대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언덕 위에는 마을 사람들도 함부로 발을 들이지 않는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기와집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검게 그을린 기와와 굵은 나무 기둥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함께 어딘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집의 주인은 연화라는 이름의 젊은 여인으로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늙은 하인인 만석 영감과 단둘이서 이 넓은 집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을 밖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었고 가끔 장을 보러 나오는 만석 영감을 통해서만 집안의 소식이 전해질 뿐이었기에 마을 사람들에게 그녀는 신비로운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밤마다 누군가를 기다리며 잠들지 못한다는 소문을 수군거렸지만 정작 그녀가 무엇을 기다리는지, 왜 그토록 깊은 밤까지 깨어 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바람이 유난히 거세게 부는 날이면 그 기와집 담장 너머로 알 수 없는 낮은 울림이 들려온다는 이야기만이 전설처럼 떠돌았습니다. 연화가 기거하는 안채 건너편에는 사랑채가 있었는데 그곳은 그녀의 아버지가 생전에 서재로 쓰던 곳으로 지금은 아무도 쓰지 않아 먼지가 앉을 법도 했지만 연화는 매일같이 그곳을 쓸고 닦으며 정갈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채의 한가운데에는 검은 천으로 덮인 길쭉한 물건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연화의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자 이 집안의 가장 큰 비밀을 간직한 검은고였습니다. 이 검은고는 보통의 오동나무가 아닌 벼락을 맞아 검게 타버린 벽조목으로 만들어져 그 빛깔이 칠흑처럼 어둡고 단단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기이한 물건이었습니다. 연화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밤, 이 검은고를 절대 남에게 보여주지 말고 오직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지켜야 한다는 유언을 들었기에 그 약속을 목숨처럼 여기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 찬바람이 문풍지를 거세게 흔들며 겨울이 머지않았음을 알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고 연화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사랑채에 들어가 호롱불을 밝히고 검은고 앞에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손길로 검은 천을 걷어내고 부드러운 명주 수건으로 검은고의 몸체를 천천히 닦아내기 시작했는데 그 동작 하나하나에는 지극한 정성과 함께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검은고의 줄은 일반적인 명주실보다 훨씬 굵고 질겨 보였으며 붉은 빛이 감도는 것이 마치 누군가의 피를 머금은 듯 섬뜩하면서도 요사스러운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검은고를 닦으며 마음속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고 아버지가 생전에 이 검은고를 타며 슬픈 눈빛으로 먼 산을 바라보던 모습을 기억해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닫혀있던 사랑채의 문이 삐그덕거리며 열리고 늙은 하인 만석, 영감이 따뜻한 유자차를 받쳐든 채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백발이 성성한 머리에 굽은 등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아직 총기 있게 빛나고 있었고 평생을 이 집안에 바친 충직한 종으로서 연화를 친딸처럼 아끼고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만석 영감은 찻잔을 연화의 곁에 내려놓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아씨, 밤이 깊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운데 아직도 주무시지 않고 여기서 이러고 계십니까? 건강을 상하실까 심히 염려되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하인의 따뜻한 걱정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고 괜찮습니다. 영감, 오늘은 왠지 잠이 오지 않아 검은고를 조금 더 손질하고 들어가려 합니다. 영감께서도 피곤하실 텐데 얼른 들어가 쉬세요. 라고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만석 영감은 연화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권하지 않고 잠시 주저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 요즘 들어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낯선 이들이 마을 어귀를 기웃거린다는 소문도 들리고 까마귀들이 유난히 집 주위를 맴도는 것이 영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 검은 곳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이 늙은이는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영감의 말에는 뼈가 있는 듯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고 연화 또한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바가 아니었기에 잠시 손길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검은고는 단순히 소리를 내는 악기가 아니라 과거의 원한과 갚지 못한 빚이 얽혀있는 물건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찻잔을 들어 따뜻한 온기를 손바닥으로 느끼며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영감, 며칠 전부터 검은고의 줄이 스스로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혹은 그 사람이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검은고는 주인이 아닌 자가 함부로 건드리면 스스로를 보호하는 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곳을 지키며 오는 사람을 맞이하고 가는 사람을 보내면 그뿐입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어 만석 영감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바람은 점점 더 거세져 대나무 숲을 뒤흔들었고 숲에서 나는 소리는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처럼 들려와 사랑채의 고요함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다시 수건을 들어 검은고의 궤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닦았는데 그 궤는 오래된 대추나무로 만들어져 윤기가 흐르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 미세한 칼자국 같은 흠집들이 나 있어 험난했던 지난 세월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검은고는 옛날 어느 명인이 자신의 연인을 위해 만들었으나 연인이 다른 사람과 눈이 맞아 도망치자 그 원망을 담아 완성했다는 비극적인 사연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검은고는 기쁨이나 즐거움을 연주하려 하면 줄이 끊어지고 오직 슬픔과 한이 서린 곡조만을 받아들인다는 무서운 소문이 있었습니다. 연화가 검은고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유언 때문만은 아니었는데 그녀는 어릴 적 아버지가 이 검은고를 연주할 때마다 집안 가득 퍼지던 그 애절하고도 기이한 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깊은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힘이 있었고 듣는 이로 하여금 자신이 지은 죄를 떠올리게 만드는 마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연화야, 이 검은고는 빚을 받으러 온 저승사자와도 같다. 언젠가 이 검은고의 소리를 탐내는 자가 나타나거든. 그가 바로 빚을 갚아야 할 자인이라.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겼습니다. 연화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언젠가는 그 수수께끼가 풀릴 날이 올 것이라 믿으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사랑채의 창호지 문 너머로
달빛이 어슴푸레하게 비치기 시작하자 방 안의 그림자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일렁거렸습니다. 연화는 잠시 일손을 놓고 검은고의 현 위의 손을 가만히 올려보았는데 차가운 현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와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으로 가장 굵은 줄을 살짝 튕겨보았으나 검은고는 둔탁한 소리만 낼 뿐 맑은 울림을 들려주지 않았고 마치 깊은 잠에 빠져있는 짐승처럼 침묵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이 침묵이 언제 깨질지, 그리고 그 침묵이 깨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만석 영감은 연화의 곁을 지키며 묵묵히 앉아 있었지만 그의 귀는 바깥의 작은 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쫑긋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연화의 아버지를 모시고 전국을 떠돌 때 겪었던 수많은 위험들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때마다 이 검은고가 화근이 되었던 일들을 생생하게 떠올렸습니다. 검은고를 노리고 달려들었던 도적대들, 검은고의 소리에 홀려 미쳐버린 선비들, 그리고 끝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감은 제발 이번만은 연화 씨에게 아무런 해가 미치지 않기를,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가 여기서 끊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산새들의 울음소리마저 뚝 끊기고 오직 바람소리와 연화의 숨소리만이 방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검은고의 머리 부분인 용두를 어루만지며 이 검은고가 품고 있는 이야기가 얼마나 무겁고 아픈 것인지 짐작해보려 애썼습니다. 용두에는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모습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는데 그 용의 눈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번득이며 연화를 빤히 쳐다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용의 눈을 마주보며 네가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니? 그 사람이 오면 너는 울음을 터뜨릴 거니? 라고 속삭이듯 물었지만 검은고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문득 마당 구석에 있는 오래된 우물가에서 낙엽이 구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연화와 만석 영감은 동시에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고 순간적인 긴장감이 방 안의 공기를 팽팽하게 당겼습니다.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소리였지만 오늘따라 그 소리가 예사롭지 않게 느껴진 것은 두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은 불안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만석 영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는 앙상한 나뭇가지만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을 뿐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영감은 바람이 낙엽을 몰고 다니는 모양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며 문을 닫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개운치 않았습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이제 그만 잠자리에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검은고를 다시 검은 천으로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는데 마치 어린아이를 재우듯 토닥거리는 손길이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오늘은 이만 쉬거라. 내일도 모레도 나는 너를 지킬 것이니. 연화의 혼잣말이 방 안에 낮게 깔렸습니다. 그녀는 호롱불 심지를 돋우어 불빛을 조금 더 밝게 한 뒤 방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검은고를 뒤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검은고는 거대한 짐승이 웅크리고 있는 형상처럼 보였고 천 아래로 가려진 현들은 언제든지 튀어올라 누군가의 목을 감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위험해 보였습니다. 연화가 안채로 돌아가기 위해 마당으로 내려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머리를 맑게 해주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희미한 별들이 드문드문 박혀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산골 마을의 정막을 간간히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펴고 누웠지만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버지가 검은고를 타던 모습과 꿈속에서 보았던 낯선 남자의 뒷모습이 겹쳐지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등 뒤에는 시커먼 그림자를 달고 있었고 그가 검은고에 손을 대는 순간 검은고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리는 끔찍한 악몽이었습니다. 한편 마을 어귀에 있는 주막에는 늦은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불이 켜져 있었고 몇몇 나그네들이 모여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들 틈에는 유난히 눈에 띄는 옷차림을 한 처음 보는 사내 하나가 앉아 있었는데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오죽골 깊은 곳에 있는 기와집과 그 집에 사는 여인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낯선 이의 질문에 경계심을 품으면서도 그가 내놓는 술과 고기에 넘어가 하나둘씩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귀신이 씌인 검은고가 있다지. 아마 주인이 아니면 소리를 내지 않는다던데. 그게 사실인가? 사내의 눈빛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탐욕스럽게 번들거렸고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내의 이름은 조생이라 하였는데 그는 한양에서 이름난 악공이었으나 재주만 믿고 방탕하게 생활하다가 빚더미에 올라앉아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그는 우연히 오죽골에 전설적인 명기가 숨겨져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검은고를 손에 넣어 큰돈을 벌어보려는 속셈으로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조생은 술에 취한 마을 사람들을 구슬려 연화의 집 위치와 집안 사정을 상세히 알아내었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그 집을 찾아가 자신의 화려한 말솜씨와 연주 실력으로 연화의 환심을 사고 검은고를 차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끝에서 놀아나지 않는 악기는 없다고 자만하며 시골 여인 하나쯤 속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연화의 집으로 돌아와 안채에 누워 뒤척이던 연화는 문득 마루 밑에서 귀뚜라미가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늦가을 귀뚜라미 소리는 처량하기 그지없어 연화의 마음을 더욱 심란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마치 다가올 불행을 예고하는 전주곡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머리맡에 놓인 물그릇을 들어 목을 축였고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에 가려져 있던 달이 잠시 얼굴을 내밀어 마당을 환하게 비추었는데 그 순간 연화는 사랑채 쪽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본 것 같아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눈을 비비고 다시 자세히 보았지만 그곳에는 흔들리는 대나무 그림자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해진 탓인가? 연화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창문을 닫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만석 영감과 함께 집안 곳곳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혹시 모를 불청객의 방문에 대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 그리고 가문의 명예가 걸린 이 검은고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연화는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 몸을 웅크렸고 이번에는 제발 꿈없는 깊은 잠에 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오죽골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든 시간. 사랑채에 홀로 남겨진 검은고는 검은 천 아래서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건드린 것도 아닌데 현들이 아주 작게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주파수로 떨리며 공명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주인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감지한 짐승이 그르렁거리는 소리와 같았고 혹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복수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검은고의 나무 속 깊은 곳에 스며들어 있던 배신당한 자의 원한과 눈물이 깨어나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오죽골에는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개 속을 헤치며 하루 일과를 시작했고 닭들이 달을 치며 아침을 알렸습니다. 연하의 집 대문 앞에는 밤새 쌓인 낙엽들이 바람에 굴러다니고 있었고 만석 영감은 마당비로 그 낙엽들을 쓸어내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간밤에 꾼 꿈자리가 사나워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꿈속에서 검은 뱀이 담을 넘어 들어와 사랑채로 기어 들어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영감은 빗질을 멈추고 허리를 펴며 흐린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오늘은 아무래도 손님이 올 것 같구먼. 달갑지 않은 손님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고 안개 저편에서 들려오는 낯선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안개 속에서 걸어온 불청객과 함께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검은고의 주인을 자처하는 사내와 그를 거부하는 검은 악기, 그 숨 막히는 대면이 펼쳐지는 제2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들려오던 발자국 소리는 마침내 연하의 집 대문 앞에서 뚝 그쳤습니다. 늙은 하인 만석 영감이 빗자루를 꽉 쥐고 경계심 가득한 눈초리로 대문 틈을 내다보니 그곳에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갓을 삐딱하게 쓴 사내 하나가 거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수수한 산골 마을의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요란한 색깔이었고 허리에는 값비싸 보이는 옥장식 놀이개를 차고 있어 한눈에 보아도 돈 냄새를 풍기는 한량임을 짐작케 했습니다. 사내는 굳게 닫힌 대문을 지팡이로 탕탕 두드리며 이리 오너라 주인장 계시느냐 내 한양에서 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이니라 하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뻔뻔함이 묻어 있었고 아침의 고요를 깨트리는 불쾌한 울림이 있어 만석 영감의 미간을 절로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만석 영감이 빗장을 열고 나가 누구시기에 아침부터 남의 집 대문에서 소란을 피우십니까? 하고 퉁명스럽게 묻자 사내는 부채를 텔르륵 펼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이름은 조생이라 하네. 자네 주인이 모시는 돌아가신 스승님과 각별한 인연이 있어. 그분이 남긴 유품을 보러 먼 길을 왔네. 어서 가서 아쉽게 손님이 왔다고 고하게. 조생이라는 사내는 마치 제 집 안방에라도 들어가는 양 당당하게 굴었지만 만석 영감은 그가 내뿜는 눈빛에서 탐욕스럽고 음흉한 기운을 단번에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영감은 그를 문전박대하고 싶었으나 주인의 손님이라 칭하며 옛 주인의 인연을 들먹이는 자를 함부로 내칠 수는 없는 노릇이라. 난처한 표정으로 안채 쪽을 힐끔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안채의 방문이 열리고 단정한 옷차림의 연하가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그녀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을 깬 듯 했지만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차분한 눈빛으로 낯선 방문객을 응시했습니다. 연하는 조생의 화려한 겉모습에 잠시 눈을 가늘게 떴으나 이내 침착함을 되찾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만 류신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돌아가신 아버님과 인연이 있다 하시니 제가 모르는 사연이라도 있는 것인지요. 연하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서려 있어 조생마저도 잠시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생은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짐짓 점잖은 척하며 아, 그대가 바로 스승님의 따님이시군. 내 진작 찾아뵙지 못해 송구하오 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조생은 연하에게 자신이 과거 한양에서 연하의 아버지에게 검은고를 배웠던 수제자라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생전에 자신에게 검은고의 비기를 전수해 주려 했으나 갑작스러운 비보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거짓 눈물까지 훔치는 신음을 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늘 저에게 말씀하셨지요. 오죽골에 있는 검은 거야말로 내 영혼이 담긴 악기이니 훗날 네가 그 소리를 완성해다오 라고 말입니다. 조생의 말은 청산유수처럼 막힘이 없었으나 연화는 어릴 적 아버지가 제자 문제로 크게 상심했던 기억은 있어도 조생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먼 길을 찾아온 손님을, 그것도 아버지의 제자라 주장하는 이를 매몰차게 쫓아낼 명분이 없어 연화는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연화는 손님을 대접하는 예법에 따라 조생을 사랑채로 안내했습니다. 만성영감은 불안한 눈빛으로 뒤를 따르며 조생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 지켜보았지만 조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랑채의 풍경을 둘러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과연? 명인이 머물던 곳이라 기운이 다르구려. 이 고즈넉한 대나무 소리하며 방 안 가득 배어있는 묵향까지 예술을 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장소요. 조생은 방 한가운데 놓인 검은 천으로 덮인 물건에 시선을 고정했고 그의 눈동자는 순간적으로 맹수가 먹잇감을 발견한 것처럼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짐짓 떨리는 목소리로 이것이 바로 그 전설의 검은고입니까? 라고 물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연화는 조생이 검은고에 손을 대려하자 본능적으로 잠시만요 하고 제지했습니다. 그녀는 긴장된 표정으로 이 검은고는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 아무도 손대지 않은 물건입니다. 주인이 아닌 자가 함부로 건드리면 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유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신중해 주십시오 라고 정중히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조생은 코웃음을 치며 하하, 따님께서 너무 과민하신 게지요. 악기가 사람을 해한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오. 악기는 연주하는 자의 손길을 기다리는 법. 내 오늘 스승님의 한을 풀어드리고 이 검은고의 진정한 소리를 깨어보이리다 라고 말하며 기어코 검은 천을 확 걷어내버렸습니다. 검은 천이 벗겨지자 칠흑같이 어두운 검은고의 몸체가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벼락맞은 대추나무의 거친 질감과 붉은 빛이 감도는 굵은 현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조생은 그 기이한 아름다움에 압도되어 잠시 숨을 멈추었으나 이내 탐욕이 두려움을 집어삼켰습니다. 아, 과연 천하의 명기로다. 이 정도는 되어야 내 실력을 담아낼 수 있지.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에 앉아 옷자락을 걷어 올렸습니다. 연화와 만석, 영감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방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조생의 손가락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검은고의 첫 번째 현으로 다가갔습니다. 조생의 손가락이 현에 닿는 순간 쨍 하고 맑은 소리가 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마치 녹슨 쇠를 긁는 듯한 둔탁하고 불쾌한 소음이 끼익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귀를 찌르는 듯 날카로웠고 듣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사악한 기운을 담고 있었습니다. 조생은 당황하여 황급히 손을 떼었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한번 현을 튕겼습니다. 이번에는 투둥하는 소리가 났지만 그것은 조화로운 음이 아니라 줄이 끊어질 듯 비명을 지르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연화는 미간을 찌푸리며 귀를 막고 싶을 지경이었고 만석 영감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조생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참 오랫동안 연주하지 않아 줄이 많이 상했나 보오. 게다가 산속이라 습기가 차서 조율이 틀어진 모양입니다. 명기일수록 다루기가 까다로운 법이니 시간을 두고 천천히 길을 들여야겠지요. 그는 자신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악기의 상태가 나빠서 그렇다는 듯 둘러댔지만
식은땀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흐르는 것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럴 리가 없는데 내 손에 들어오면 어떤 악기든 노래를 하게 마련이거늘 이놈의 나무 토막이 감히 나를 거부해 하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검은고가 낯선 손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연주하려다가는 귀한 악기를 망칠 수도 있으니 오늘은 이만 물러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녀는 완곡하게 축객령을 내렸지만 조생은 여기서 물러날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검은고를 손에 넣어야만 빚을 갚고 다시 화려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기에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아니요, 따님. 이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잠에서 깨어나느라 칭얼거리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만 이 집에 머물며 검은고를 손질하고 달래주면 분명 예전에 그 아름다운 소리를 되찾을 것입니다. 부디 스승님의 제자를 박대하지 말아주십시오. 연화는 끈질기게 매달리는 조생을 당장 내쫓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제자라는 말과 먼 길을 온 손님을 해지기 전에 내보내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며칠만 사랑채에 머무시는 것을 허락하겠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억지로 소리를 내려고 하거나 악기에 무리한 짓을 가한다면 그때는 제가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연화의 단호한 경고에도 조생은 그저 머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비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씨, 내 반드시 이 검은고로 아씨를 기쁘게 해드리지요. 조생의 눈은 여전히 검은고에 고정된 채 욕망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조생이 연화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수근거리기 바빴습니다. 그 낯선 선비가 연화신의 사랑채에 짐을 풀었다면서 글쎄, 그 사람이 검은고를 만졌는데 귀신곡하는 소리가 났다지 뭐야. 어머나, 흉해라. 그 집 검은고가 보통 물건이 아니라더니 아무래도 사단이 날 징조가 아니겠어? 마을 사람들은 조생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불길한 기운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고 오죽골의 평화가 깨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까마귀 떼가 연화의 집 지붕 위를 빙빙 돌며 울어대자 사람들은 혀를 차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사랑채에는 다시 호롱불이 켜졌습니다. 조생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검은고 앞에 홀로 앉아 있었는데 낮에 비굴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표독스러운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고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내까짓게 감히 나를 망신줘. 주인이 죽었으면 새 주인을 섬겨야지. 어디서 고고한 척을 해. 그는 거친 손길로 현을 뜯으며 억지로 소리를 만들어내려 했지만 검은고는 여전히 찢어지는 듯한 괴음만을 토해낼 뿐이었습니다. 조생이 힘을 줄수록 검은고는 더욱 강하게 저항하는 듯했고 방 안에는 듣기 괴로운 불협화음이 가득 찼습니다. 그 시각 안채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만성 영감은 사랑채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이를 손에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안한 마음에 칼질을 멈추고 연화가 있는 안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아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영감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 보였습니다. 연화가 문을 열어주자 영감은 방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지방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씨, 저 자는 스승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제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저 자의 눈에는 예술을 하는 사람의 맑은 기운이 아니라 남의 것을 탐내는 도둑의 심보가 들어차 있습니다. 만성영감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장터에서 야바위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고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지만 결국 주머니를 털어가는 사기꾼들이었지요. 저 조생이라는 자의 손놀림이나 눈빛이 딱 그들과 같습니다. 게다가 검은고가 저렇게 우는 것을 보십시오. 아버님, 생전에 검은고가 저토록 괴로운 소리를 내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건 악기가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저 자를 당장 내보내야 합니다. 아씨, 영감의 말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고 연화의 마음속에 있던 의심에 확신을 더해 주었습니다. 연화는 영감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당장 물리력을 행사하여 쫓아내기에는 조생의 기세가 만만치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감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저 소리가 예사롭지 않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쫓아내려 하면 저자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핑계를 대서라도 검은고를 훔쳐 달아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지켜보며 저 자가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가게 해야 합니다. 연화는 침착하려 애썼지만 사랑채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지고 기괴해지자 가슴이 뛰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누군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밤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대나무 숲이 요란하게 울어댔고 그 소리에 섞여 사랑채의 괴음은 더욱 을씨년스럽게 변해갔습니다. 조생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검은고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주가 통하지 않자 약이 오를 대로 올라 거의 악기를 부술듯이 현을 잡아당겼습니다. 소리를 내란 말이야. 내가 너를 뼛속까지 울게 만들어주마. 그의 목소리는 광기에 젖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고가 자신을 거부하면 할수록 오기가 생겨 이 악기를 굴복시키고야 말겠다는 집착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때 검은고의 가장 굵은 줄인 대현이 갑자기 붉은 빛을 내뿜으며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생은 깜짝 놀라 손을 멈추었지만 현의 진동은 멈추지 않고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일렁거리며 그림자들이 춤을 추었고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방 안을 걸어다니는 듯한 서늘한 기운이 조생의 등 뒤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조생은 으스스한 한기를 느끼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거기에는 자신의 흉측하게 일그러진 그림자만이 벽에 비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누구냐? 조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윙윙거리는 바람소리뿐이었습니다. 연화는 방 안에 앉아 귀를 기울이며 이 밤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빚을 받으러 올 자가 바로 저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싸움은 단순히 검은고를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업보를 씻어내야 하는 처절한 의식이 될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옷깃을 여미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의 유지를 지키고 이 집안을 사악한 기운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결의가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촛불처럼 타올랐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일제히 지저대기 시작했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달빛마저 삼켜버렸습니다. 오죽골은 이제 짙은 어둠과 불길한 소음 속에 갇혀버린 고립된 섬이 되었습니다. 사랑채의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이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깨어있는 눈처럼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조생과 검은고, 그리고 연화와 만석 영감. 이들 사이에 팽팽하게 당겨진 운명의 줄은 이제 곧 끊어질 듯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밤은 길었고 공포는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마을을 잠식해가고 있었습니다. 오죽골의 밤은 깊어만 갔지만 그 누구도 편안히 잠들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사랑채에서 흘러나오는 검은고 소리는 이제 단순한 소음을 넘어 마치 지옥의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악기들이 울부짖는 소리처럼 변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둔탁하게 긁히던 소리는 어느새 날카로운 비명으로 바뀌어 대나무 숲을 휘감았고 바람마저 그 소리에 겁을 먹은 듯 숨을 죽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오들오들 떨었으며 외양간의 소들은 불안에 못 이겨 거칠게 발을 구르며 울타리를 들이받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빚어낸 곡조가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자신의 한을 토해내는 처절한 통곡과도 같아 듣는 이의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연화는 안채의 방구석에 앉아 무릎을 감싸 안은 채 벽을 타고 넘어오는 그 끔찍한 소리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귀를 막지 않았습니다. 이 소리는 아버지가 남긴 검은고가 보내는 신호이자 지금 이 집안에 닥친 위기를 알리는 경고임을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소리가 높아질 때마다 연화의 가슴 속에서도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는데 그것은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알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검은고가 저토록 괴로워하며 울부짖는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을 만지는 자가 주인이 아닐 뿐더러 악한 마음을 품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아씨? 만석입니다. 하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가 문을 열자 만석 영감이 태탄 눈으로 서 있었는데 그의 손에는 낡은 등잔이 들려 있었고 그 불빛 아래 비친 영감의 표정은 공포와 결의가 뒤섞여 기괴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영감은 방 안으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는 무릎을 꿇고 앉아 비장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 제가 드디어 기억해냈습니다. 저 조생이라는 자의 얼굴이 어딘가 낯익다 했더니 이제야 그 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영감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말을 듣는 연화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 자는 아버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아니, 제자였던 적은 있으나 스승을 배신하고 등에 칼을 꽂은 폐륜아입니다. 만석 영감은 치를 떨며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냈습니다. 10수년 전 아버님께서 한양에 머무실 때 잠시 거두었던 자가 있었습니다. 재주는 비상하나 성정이 교만하고 탐욕스러워 아버님께서 늘 경계하셨던 자였지요. 그 자가 어느 날 밤 아버님께서 평생을 바쳐 완성하신 악보인 천광곡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버님께서는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낙향하시어 병을 얻게 되신 것입니다. 저 조생이라는 자가 바로 그 도둑놈입니다. 아씨, 영감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연화는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화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그토록 사람을 불신하게 되었는지, 왜 검은고를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아무에게도 보여주려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빚을 받으러 올 자라는 유언을 남기셨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조생은 단순히 검은고를 탐내어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훔쳐간 악보를 완성하기 위해 혹은 자신의 과거를 지우기 위해 아니면 끝내 가지지 못한 스승의 인정을 억지로라도 뺏어내기 위해 이 끔찍한 곳으로 제 발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검은고는 그 배신자의 손길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그가 닿자마자 피를 토하듯 울부짖으며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조생은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검은고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고 붉게 충혈되어 있었으며 입가에는 허연 거품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왜 소리가 안 나는 거야? 이 악보대로라면 천하를 호령할 소리가 나야 한단 말이다.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현을 뜯어댔습니다. 하지만 검은고는 그의 손가락이 닿을 때마다 살을 파고드는 가시처럼 날카롭게 반응했고 조생의 열 손가락 끝에서는 이미 시뻘건 피가 배어나와 검은고의 검은 몸체 위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피냄새가 방 안에 진동했지만 광기에 사로잡힌 조생은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조생의 눈앞에는 환영이 아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은고의 현이 움직일 때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그 연기가 뭉쳐져 스승의 엄한 얼굴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환영 속의 스승은 조생을 노려보며 꾸짖고 있었습니다. 네, 이놈. 재주를 탐하여 도리를 저버리더니 이제는 내 혼이 담긴 악기마저 더럽히려 드느냐. 조생은 헛것을 보며 비명을 질렀고 아니야, 나는 잘못 없어. 당신이 나에게 비기를 주지 않아 내가 가져온 것뿐이야. 이 검은고도 내 것이 되어야 해. 라며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검은고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검은고가 자신을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채 방 마당에는 밤 안개가 더욱 짙게 깔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몽환적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안개 속에서 까마귀들이 떼를 지어 날아와 지붕 위에 앉았는데 그들은 울지도 않고 그저 사랑채를 내려다보며 마치 죽음을 기다리는 저승사자들처럼 고요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만성영감은 마루 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짐승들도 아는 게지요. 저 방 안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다는 것을. 영감은 부엌으로 달려가 소금을 한 바가지 퍼와 마당에 뿌리며 애군을 쫓으려 했지만 이미 집안 가득 찬 원한의 기운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깊숙한 곳에서 흰 소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입었던 상복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부정한 기운에 맞서 자신을 지키고 아버지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예복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기고 비장한 표정으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나서겠습니다. 저 자의 죄를 묻고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연화의 눈빛은 더 이상 연약한 여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가장이자 검은고의 수호자로서 당당히 맞서 싸울 준비를 마친 전사의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새벽으로 치닫는 시간. 사랑채에서 들려오던 괴음이 잠시 뚝 그쳤습니다. 그 갑작스러운 정적은 소음보다 더 큰 공포를 몰고 왔는데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모든 것이 숨을 죽인 순간이었습니다. 연화와 만성 영감은 숨을 멈추고 사랑채 쪽을 응시했습니다. 잠시 후 카아카는 마치 짐승이 목을 긁는 듯한 기괴한 소리와 함께 문이 덜컹거렸습니다. 조생이 방 안에서 무언가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검은고를 놓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검은고가 자석처럼 그의 몸을 끌어당겨 놓아주지 않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조생의 손가락은 이제 엉망진창이 되어 뼈가 보일 지경이었지만 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손이 제멋대로 움직여 현을 뜯고 있었고 그럴 때마다 그의 생명력이 깎여나가는 듯 얼굴은 급격히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불과 하루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조생의 모습은 흉물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의 화려했던 비단옷은
피와 땀으로 얼룩져 걸레 조각처럼 변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동자는 공포와 광기로 뒤집혀 있었습니다. 살려줘. 제발 멈춰줘. 그의 입에서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검은고는 더욱 거세게 그를 몰아붙였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연화의 집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밤새 들려온 괴음에 잠을 설친 사람들은 태탄 눈으로 웅성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변고란 말인가? 사람 잡는 소리가 났어. 그 선비가 들어간 뒤로 마을에 흉한 기운이 돌고 있어. 당장 쫓아내야 해. 마을 촌장이 대표로 나서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복에 만석이 안에 무슨 일이 있는가?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네.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랑채 안의 조생은 여전히 검은고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렀지만 악마적인 힘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만석 영감이 대문을 열고 나가 촌장과 마을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집안에 들이지 말아야 할 것을 들여 사단이 났습니다. 지금 아씨께서 해결하시려 하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영감의 간곡한 부탁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면서도 일단 물러서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사랑채의 문풍지가 찢겨나간 것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그 틈으로 보이는 방 안의 풍경은 지옥도와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붉은 핏자국이 문지방까지 튀어 있었고 검은 그림자가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맑은 정화수를 한 그릇 떠서 받쳐 들고 천천히 사랑채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고 그녀가 지나가는 자리에는 서늘한 바람이 일어 먼지를 일으켰습니다. 만석 영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뒤를 따르려 했지만 연화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영감은 여기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이것은 저와 저 사람, 그리고 아버님 셋이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연화의 단호한 태도에 영감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채 방문 앞에 선 연화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고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부르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힘을 주세요. 당신의 명예를 지키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연화가 문을 활짝 열어젖히자 방 안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난장판이 된 방 한가운데 피투성이가 된 채 검은 고를 끌어안고 있는 조생의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이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생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려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입가에는 기괴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 아씨, 오셨습니까? 들어보세요. 드디어 소리가 납니다. 스승님의 소리가 들려요. 그는 쉰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다시 현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검은고가 내는 소리는 음악이 아니라 조생의 영혼을 갉아먹는 소리라는 것을, 그리고 검은고의 검은 몸체 주위로 아버지가 평소 즐겨 입으시던 회색 도포자락 같은 희미한 형상이 감돌고 있다는 것을 그만두세요. 연화의 목소리가 방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녀는 성큼성큼 다각과 정화수 그릇을 조생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욕심을 배설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검은 고가 왜 우는지, 왜 당신의 손을 거부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까? 연화의 일갈에 조생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처음으로 두려움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더러운 욕망이 들켰다는 수치심과 눈앞의 여인이 뿜어내는 기세에 눌려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조생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훔쳐간 것은 악보 한 장이 아니라 스승의 믿음이었고 한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검은 곳 또한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비수가 되어 조생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조생은 부정하려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검은고가 스스로 웅웅거리며 울림을 만들어냈는데 그 소리는 마치 죄인아, 무릎을 꿇어라 라고 호통치는 천둥소리처럼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고 악연의 고리는 끊어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랑채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고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하늘에서는 검은 구름이 소용돌이치며 이 집을 집어삼킬 듯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검은고와 조생 사이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으며 이제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조생의 운명, 그리고 검은고의 저주는 어떻게 끝을 맺을 것인가. 연화의 서리빨 같은 일갈이 방안을 가득 메우자 조생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멱살을 잡힌 듯 숨을 헐떡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 속에 자리 잡은 탐욕과 아집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고 오히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심정으로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옷자락을 움켜쥐며 비틀비틀 일어서더니 핏발선 눈으로 연화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예수를 논해 이 검은고가 우는 것은 내 탓이 아니라 내년이 부정을 탔거나 이 집에 설이 넘기 때문일게. 다 나는 한양 제일의 명인이야. 내가 다루지 못할 악기는 세상에 없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찢어져 듣기 거북했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기 싫은 지독한 오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조생은 광기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은 상태였기에 눈앞에 놓인 정화수 그릇을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챙그랑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그릇이 산산조각 나고 맑은 물이 방바닥에 쏟아져 피 묻은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집안의 마지막 인내심이 깨지는 소리와도 같았고 더 이상 그를 용서할 수 없다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연화는 튀어오르는 물방울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맞으며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으로 조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은 엎질러졌고 당신의 죄 또한 이제 주워 담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검은고가 스스로 당신을 심판할 것입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무겁게 조생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 소란을 듣고 마당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촌장과 장정들이 참다 못해 마루 위로 올라서며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이보시오, 남의 집 귀한 물건을 깨뜨리고 행패를 부리다니 이게 무슨 짓거리우. 촌장의 호통이 떨어지자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거대한 비난의 파도가 되어 조생을 덮쳤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들어온 서늘한 바람과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방 안의 탁한 공기를 휘저어 놓았습니다. 조생은 갑작스러운 사람들의 등장에 당황하여 주춤거렸지만 이내 독이 잔뜩 오른 뱀처럼 눈을 번들거리며 사람들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무지한 것들이 어디서 감히 끼어들어. 나는 지금 스승님의 유업을 잇는 신성한 의식을 치르고 있는 중이란 말이다. 만석 영감은
사람들 앞으로 나서며 조생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유업이라니 가당치도 않다. 내 놈이 훔쳐간 악보 때문에 아버님께서 피를 토하며 돌아가셨다는 것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내 놈은 제자가 아니라 원수다. 영감의 폭로의 마을. 사람들은 경악하며 술렁거렸습니다. 세상에 그런 끔찍한 사연이 있었단 말인가. 저런 천하의 몹쓸 놈을 보았나. 사람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조생의 얼굴은 수치심과 분노로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결백과 실력을 증명할 방법은 오직 검은고를 연주해 보이는 것뿐이라고 잘못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들 조용히 해. 내 실력을 보여주마. 이 검은고가 내 손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지 듣고 나면 너희들도 무릎을 꿇고 빌게 될 것이다. 조생은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다시 검은고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찢어진 손가락에서 흐르는 피를 옷에 대충 문질러 닦고는 검은고의 줄을 잡았습니다. 연화는 그를 말리려 다가가려 했지만 검은고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퍼런 기운이 마치 보이지 않는 벽처럼 그녀를 막아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아버님께서 직접 나서시려는구나. 연화는 직감적으로 깨닫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제 인간의 손을 떠나 원혼과 배신자 사이에 마지막 대결이 펼쳐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생이 심호흡을 하고 비장한 표정으로 첫 음을 뜯자 쾅 하는 굉음이 사랑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것은 현악기의 소리가 아니라 마치 거대한 바위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묵직하고 파괴적인 소리였습니다. 조생은 그 충격에 몸을 휘청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계속해서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검은고는 그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그가 부드러운 음을 내려고 하면 날카로운 새소리가 났고 높은 음을 내려고 하면 땅이 꺼질 듯한 낮은 진동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방 안의 촛불들이 미친 듯이 춤을 추다가 하나둘씩 꺼져버렸고 오직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만이 조생의 일그러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점점 더 격렬해져 소리는 소음을 넘어 고문이 되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귀를 막고 괴로워하며 하나둘씩 마당 밖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내 머리가 깨질 것 같네. 이건 귀신 부르는 소리야. 당장 도망쳐야 해.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조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손은 이미 검은고에 붙어버린 듯 떨어지지 않았고 누군가 강제로 그의 팔을 잡고 흔드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이게 아닌데 하는 절망적인 신음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검은고의 가장 굵은 줄인 대연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기이한 붉은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핏빛처럼 선명하고 불길하여 보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생은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떴지만 그의 손가락은 여전히 대연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안 돼. 멈춰. 조생이 비명을 지르는 순간 그의 손가락이 대연을 힘껏 튕겼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시간은 멈춘 듯 느리게 흘러갔고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대연이 견디지 못하고 딱 하는 엄청난 파열음과 함께 끊어져 버렸습니다. 끊어진 대연은 마치 살아있는 채찍처럼 허공을 가르며 조생의 얼굴과 가슴을 후려쳤습니다. 으악. 조생은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동그라졌습니다. 끊어진 줄이 스치고 지나간 그의 얼굴에는 붉은 생채기가 길게 났고 가슴팍의 옷은 찢겨나갔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그가 본 환영이었습니다. 끊어진 줄에서 피어오른 검은 연기가 거대한 형상을 이루더니 그를 내려다보며 호통치는 스승의 모습으로 변한 것입니다.
환영은 천둥 같은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네 이놈, 내 소리를 훔치고도 모자라 내 딸까지 해하려 했느냐. 썩 물러가라. 조생은 바닥을 기며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스승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훔쳤습니다. 악보도 훔치고 거짓말도 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그의 자백은 사랑채 밖 마당까지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웅성거리던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놈이 제 입으로 실토를 하는구나. 도둑놈이 주인을 몰아세우다니. 천벌을 받을 놈 사람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만석 영감은 몽둥이를 들고 방 안으로 뛰어들 기세였으나 연화가 조용히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두십시오. 영감, 이미 벌을 받고 있습니다. 방 안의 조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쫓기듯 허우적거렸습니다. 검은고는 줄이 끊어진 채로도 웅웅거리며 진동을 멈추지 않았는데 그 소리는 조생의 심장을 죄어오는 저승의 북소리 같았습니다. 그는 검은고가 자신을 집어삼킬 것 같은 공포에 질려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네 발로 기어서 방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마루에서 굴러떨어진 그는 마당의 흙바닥에 얼굴을 쳐박고는 미친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며 대문 쪽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검은고가 나를 죽이려 해. 살려줘. 그의 처참한 몰골은 인과응보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어서 도망가는 조생을 위해 길을 터주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붙잡거나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싸늘한 경멸의 눈빛으로 그가 스스로 파멸해가는 꼴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조생은 찢어진 옷자락을 휘날리며 피 묻은 얼굴로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마을 어귀를 벗어날 때까지 그의 비명소리는 메아리쳐 들려왔고 그 소리가 완전히 잦아들자 오죽골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며칠 동안 마을을 짓누르던 먹구름이 한순간에 거친 듯한 기묘한 해방감이었습니다. 조생이 사라진 사랑채에는 여전히 끊어진 검은고와 쏟아진 정화수, 그리고 깨진 그릇 조각들이 널려 있어 치열했던 싸움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끊어진 대연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아버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 잔은 갔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연화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 검은고의 몸체를 적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검은고의 진동이 서서히 잦아들더니 방 안을 가득 채웠던 사악한 기운과 피비린내가 씻은 듯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석 영감은 조용히 들어와 깨진 그릇 조각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지만 입가에는 안도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이제야 웃으실 겁니다. 영감의 투박한 위로에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당에 있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사랑채 쪽으로 다가와 걱정스러운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씨, 몸은 괜찮으신가요?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저희가 미처 몰라뵙고 돕지 못해 죄송합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연화의 지친 마음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마루로 나가 마을 사람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의 도움 덕분에 집안의 우환을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밤늦게 소란을 피워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연화의 진심 어린 인사에 마을 사람들은 손사래를 치며 오히려 미안해했습니다. 촌장은 헛기침을 하며 안일세, 우리 마을의 보물을 지켰으니 다행이지. 자, 밤이 늦었으니 다들 돌아가세. 내일 날 밝으면 다시 와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네.
라며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대문이 닫히자 집안에는 다시 평화로운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삭막하고 긴장된 고요와는 다른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한 편안하고 아늑한 침묵이었습니다. 연화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검은고를 덮고 있던 검은 천 대신 장롱에서 꺼낸 붉은 비단천으로 검은고를 감싸주었습니다. 고생했다. 너도 많이 아팠지. 이제 아프지 않게 해줄게. 그녀는 검은고를 다독이며 마치 병든 아이를 간호하듯 정성을 쏟았습니다. 검은고는 더 이상 날카로운 소리를 내지 않았고 주인의 손길을 얌전히 받아들이며 깊은 잠에 빠져든 듯 했습니다. 부엌에서는 만석 영감이 늦은 밤 허기를 달래기 위해 밥을 짓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습니다. 구수한 밥 냄새와 된장국 냄새가 피비린내를 완전히 덮어버리며 집안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연화는 그 냄새를 맡으며 비로소 긴장이 풀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밤하늘에는 어느새 구름이 걷히고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대나무 숲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대나무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소리가 이제는 더 이상 울음소리가 아닌 승리를 축하하는 노랫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아씨,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드시고 주무십시오. 만석 영감이 소반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과 정갈한 반찬을 차려 들고 들어왔습니다. 연화는 영감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영감. 같이 드세요. 오늘은 우리 둘 다 고생했잖아요. 두 사람은 밥상머리에 마주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달고 맛있는 평화를 되찾은 승리의 만찬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후 연화는 다시 사랑채로 건너가 촛불을 켰습니다. 끊어진 현을 다시 이어야 했지만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은고도 자신도 치유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녀는 창문을 활짝 열어 달빛이 방 안 깊숙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달빛을 머금은 검은고는 신비로운 광채를 뿜어내며 한층 더 고귀한 자태를 뽐냈습니다. 연화는 검은고 곁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이 검은고는 저주가 아니라 집안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되어 영원히 그녀와 함께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연화는 아주 오랜만에 꿈 없는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나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빙그레 웃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죽골의 대나무 숲도 그날 밤만큼은 거센 바람소리 대신 자장가처럼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마을 전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참으로 평온하고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찾아온 고요는 그 전의 적막과는 결이 다른 따스함과 평온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조생이 비명과 함께 마을 어귀 너머로 사라진 다음 날 아침, 오죽골의 하늘은 마치 묵은 때를 벗겨낸 듯 티 없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간밤에 그토록 사납게 울어대던 대나무 숲의 바람소리도 이제는 산들바람이 되어 댄잎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소리로 변해 있었고, 처마 밑에 둥지를 튼 참새들은 아침 햇살을 반기며 제잘제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연화는 일찍 잠에서 깨어나 창문을 활짝 열고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 공기 속에는 젖은 흙내음과 소량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화의 냄새가 섞여 있어 그녀의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니
만석 영감이 여느 때처럼 비질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빗자루 소리는 경쾌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쓱싹, 쓱싹. 낙엽을 쓰는 그 소리가 마치 흥겨운 장단처럼 들려와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미소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영감은 연화를 보자 허리를 펴고 환하게 웃으며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씨, 간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햇살이 참 좋습니다. 마당에 널어놓은 고추도 잘 마를 것 같고 장독대도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이 아주 좋은 날입니다. 영감의 얼굴에 패여있던 근심의 주름살들이 다림질한 듯 펴져 있는 것을 보며 연화는 지난밤의 악몽이 이제는 완전히 과거의 일이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는데 대문 밖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불안함에 문을 걸어 잠갔겠지만 연화는 이제 두려울 것이 없었기에 당당하게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마을 촌장을 비롯하여 어젯밤 조생의 추태를 목격했던 마을 사람들이 양손 가득 무언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호기심이나 경계심 대신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연화에 대한 존경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촌장이 헛기침을 하며 머쓱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 지난밤에는 우리가 너무 경솔했소. 진작 아씨의 말을 믿고 도왔어야 했는데 괜한 소문에 휘둘려 마음을 어지럽게 해드렸구려. 아낙네들은 저마다 싸온 떡과 과일, 달걀꾸러미 등을 마루 위에 내려놓으며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거 우리가 갓 쪄낸 시루떡인데 맛 좀 보셔요. 이건 우리 집 암탉이 낳은 알이에요. 아씨가 너무 야위신 것 같아 챙겨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 때문에 연화의 집을 멀리했던 것이 미안하여 더욱 살갑게 굴며 정을 나누려 했습니다. 연화는 그들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마음에 가슴이 뭉클해져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만으로도 저는 이미 배가 부릅니다. 연화가 따뜻하게 화답하자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도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연화의 집은 마을의 공포가 아니라 마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돌아가고 난 뒤 연화는 조용히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깨끗이 치워져 있었지만 주인 일은 검은 고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어 쓸쓸함을 자아냈습니다. 연화는 끊어진 대현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줄은 단순히 악기의 부속품이 아니라 조생과 얽혀있던 지독한 악연이자 아버지의 한이 맺혀있던 끈이었습니다. 그 끈이 끊어짐으로써 모든 업보가 청산되었으니 이제는 새로운 인연의 줄을 이어야 할 때였습니다. 연화는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오동나무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아끼시던 최고급 명주실로 만든 검은고 주리고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경건한 마음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하얀 한지에 쌓여있는 새하얀 명주실은 은은한 광택을 뿜어내며 마치 연화의 손길을 기다려온 듯 했습니다. 그녀는 대청마루에 앉아 따뜻한 물에 실을 담가 불리고 천연 찹쌀 풀을 먹여 줄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더디고 섬세한 작업이었지만 연화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줄을 한 올 한 올 꼬고 다듬는 동안 그녀는 마음속에 남아있던 미움과 슬픔의 찌꺼기들을 모두 씻어내고 그 자리에 평화와 희망을 채워 넣었습니다. 햇살이 마루 깊숙이 들어와 그녀의 손끝을 비추었고 마당의 대나무 잎 흔들리는 그림자가 그녀의 어깨 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만석 영감은 마당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연화가 줄을 만드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연화의 아버지가 검은고 줄을 고를 때 보이셨던 그 진지하고 엄숙한 표정을
연화에게서 다시금 발견하고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더니 아씨에게서 스승님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영감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이제 이 집안의 주인은 더 이상 과거의 망령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있는 당차고 지혜로운 연화 씨임을 뼛속 깊이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영감은 부엌으로 들어가 아씨가 작업을 마치고 드실 수 있도록 따뜻한 식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쯤 드디어 새로운 줄이 완성되었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검은고의 몸통에 줄을 걸고 돌쾌를 돌려 팽팽하게 당겼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줄이 자리를 잡자 검은고는 마치 기지개를 켜는 듯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연화는 숨을 죽이고 가장 굵은 대연을 손가락으로 튕겨보았습니다. 둥 하고 울려 퍼지는 소리는 깊고 묵직하면서도 끝맛이 달콤하게 감도는 청아한 소리였습니다. 어젯밤의 그 날카롭고 괴기스러운 비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악기의 소리였습니다. 검은고가 비로소 새 주인을 받아들였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연화는 검은고 앞에 정좌하고 앉아 옷깃을 여미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들리시나요? 이제 검은고가 다시 노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부디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연화의 손이 우아하게 춤을 추듯 현 위를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연주하는 곡은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셨던 그리고 조생이 훔치려다 실패했던 바로 그 천광곡이었습니다. 하늘의 빛을 노래한다는 이 곡조는 연화의 손끝에서 되살아나 오죽골의 대기를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소절이 시작되자 사랑채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맑고 투명한 음색이 방 안을 가득 채우더니 열린 문을 통해 마당으로, 담장 너머로, 그리고 대나무 숲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리는 봄날의 시냇물 소리 같기도 했고 가을밤의 귀뚜라미 울음소리 같기도 했으며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처럼 포근하기도 했습니다. 검은고 소리가 대나무 숲에 닿자 사시사철 서걱거리던 대나무 잎 소리가 거짓말처럼 잦아들고 오직 검은고 선율만이 숲을 지배하며 공명했습니다. 숲속의 새들도 날갯짓을 멈추고 나뭇가지에 앉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을에서 일하던 농부들도 빨래터의 안악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선녀가 내려와 악기를 타는가? 연화아씨 내 집에서 나는 소리야. 세상에, 어제 그 끔찍한 소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변하다니. 사람들은 홀린 듯 그 자리에 서서 음악을 감상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고단했던 삶의 피로가 씻겨내려 가는 듯했고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화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칭얼거림을 멈추고 방긋방긋 웃었고 노인들은 눈을 감고 옛 추억에 잠겼습니다. 연화의 연주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을 전체를 치유하는 식김국과도 같았습니다. 연주가 절정에 다다르자 검은고에서는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오는 듯한 환영이 일었습니다. 연화는 무아지경에 빠져 자신의 손이 움직이는지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검은고와 하나가 되고 아버지의 영혼과 하나가 되는 무라일체의 경지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환희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부디 저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연화의 마음속 외침이 선율에 실려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곡이 끝나고 마지막 여운이 허공으로 흩어질 때 사랑채의 천장 부근에서 하얀 나비 한 마리가 팔랑거리며 내려왔습니다.
늦가을에 나비가 나타나는 것은 기이한 일이었지만 연화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나비는 검은고 주위를 한 바퀴 빙 돌더니 연화의 어깨에 잠시 앉았다가 열린 창문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연화는 그 나비가 사라진 쪽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가셨다는 것을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버지를 떠나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성 영감이 눈물을 글썽이며 식혜가 담긴 다과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씨, 정말 훌륭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살아 돌아오신 줄 알았습니다. 제 평생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는 처음 듣습니다. 영감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영감에게 손짓하여 자리를 권했습니다. 이리 앉으세요. 영감, 이제 우리끼리 조촐한 다과라도 즐겨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시원하고 달콤한 식혜를 마시며 창밖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을 즐겼습니다. 방 안에는 묵향과 차 향기가 어우러져 평온함을 더해 주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오죽골에 다시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어제의 그 칠흑 같던 공포의 밤과는 달랐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저녁 짓는 연기가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연화는 사랑채의 문을 닫고 안채로 돌아와 따뜻한 아랫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만성 영감은 아궁이에 장작을 넉넉히 넣어 방을 뜨끈뜨끈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아씨, 오늘은 푹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밖을 잘 살피고 있을 테니 아무 걱정 마십시오. 영감의 듬직한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몸을 뉘었습니다. 등 따뜻하고 배 부르고 마음의 짐까지 내려놓으니 잠이 솔솔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베개에 머리를 파묻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을 지키는 것은 검은고의 신비한 힘이 아니라 사람의 진실한 마음과 서로를 위하는 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어떤 흉한 기운도 따뜻한 밥 한 끼와 진심 어린 용서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화는 내일 만석 영감과 함께 읍내에 나가 맛있는 고기도 사고 예쁜 옷감도 끊어다가 영감의 새 옷을 지어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창호지 문 위로 달빛이 은은하게 스며들어 방안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밖에서는 가끔 타닥하며 장작 타는 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마저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고 오늘 연주했던 천광곡의 선율을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그 선율은 이제 그녀의 자장가가 되어 꿈속에서도 그녀를 지켜줄 것이었습니다. 배신자의 검은고는 이제 충실한 수호자의 악기가 되어 오죽골의 깊은 밤을 영원히 평화롭게 지킬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는지요? 세상의 모든 소란과 걱정은 저 문 밖에 내려놓으시고 연화 아씨가 누워있는 저 따뜻한 아랫목처럼 포근한 이불 속에서 깊은 잠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밖에서 부는 바람 소리는 당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밤이 깊어가고 있음을 알리는 자연의 자장가일 뿐입니다. 오늘 밤은 아무런 꿈도 꾸지 말고 그저 따뜻하고 편안한 어둠 속에서 푹 쉬시기를. 오죽골의 대나무 숲도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검은고도 긴 여행을 끝내고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만 눈을 감고 평온한 꿈의 나라로 떠나십시오. 내일 아침에는 연화 씨가 맞이했던 그 눈부신 햇살이 여러분의 창가에도 찾아들 것입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